챕터 11 움직이는 마인드셋 사이클. 지금 이 책을 내려놓고 욕실로 가서 거울을 본다면 무엇이 보일까? 언제나 보아왔던 모습에 자신이 보일 것이다. 물론 오늘의 모습 그대로 보일 것이고 바로 앞장의 연습법을 실천한 후에 일어난 미세한 변화가 눈에 띄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생의 여정에서 변화는 매분, 매시간, 매일 일어난다. 누군가를 오랜만에 만났다고 해보자. 20년 동안 보지 못한 어린 시절 친구일 수도 있고, 과거의 연인일 수도 있고, 어렸을 때 이후로 처음 만나는 친척일 수도 있다. 그런 경우라면 급격한 차이를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의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기억 속의 그 사람은 더 젊었을 수도 있고, 머리숱이 더 많았거나 머리 스타일이 달랐을 수도 있고, 옷 입는 스타일이 예전과 달라졌을 수 있다. 심지어 자세나 걸음걸이, 말투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아이러니하게도 타인은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 같은데 자신의 변화는 몰래 슬금슬금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한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오랫동안 계속되어야만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알아차리는 듯하다. 위대함의 추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대함은 과거의 고통을 치유하고 예전과 다른 더 나은 나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데서 나온다. 이런 변화는 시간과 노력, 에너지가 필요하다. 또한 마인드셋이라는 커다란 개념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필요하다. 마인드셋은 서로 겹치고 얽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행동. 이 장에서는 이 요소들을 파헤칠 것이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합쳐져 마인드셋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를 쓴 조 디스펜자 박사는 부정적인 감정이 행동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한다. 만약 감정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과거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카르마입니다. 감정이 행동과 생각을 좌우하므로 미래는 과거와 닮게 될 것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과거 속에서 살게 함으로써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의 성장을 가로막는다. 감정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의사소통 병리학자이자 인지신경과학자인 캐롤라인 리프 박사는 이런 말을 해주었다. 우리는 사건과 상황을 제어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는 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살다 보면 코로나, 트라우마, 죽음 등을 겪게 되지요. 하지만 위대함은 우리가 마음을 관리할 때 우리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은행에 수백만 달러가 있고 유명한 슈퍼스타가 되는 것만 위대함이 아니에요. 마음이 평화롭거나 계속 성장하는 것이 위대함이지요. 한 인간으로서 만족스럽다면 그게 바로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충격적이거나 부정적인 사건일수록 우리 안에 감정을 일으킨다. 그 감정은 생각으로 이어진다. 관리하지 않으면 생각이 행동을 부정적으로 통제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래피드 트랜스포메이셔널 테라피 트레이너인 마리사 피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현실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창피한 일에 대해 생각하면 얼굴이 붉어지죠. 슬픈 생각이 들면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고요.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섹시한 생각을 떠올리면 정말로 몸이 흥분할 수 있어요. 몸이 생각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든 몸은 그 생각을 현실로 만드느라 바쁩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당연히 더 좋은 신체 반응과 감정 반응이 나오겠죠. 생각, 감정, 행동 이 세 가지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았을 것이다. 변화는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이 행동이 되고 감정이 생각이 되고 행동이 또 감정으로 이어지고 감정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 그 연관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생명의 순환. 가치 있는 길로 가려면 행동이 필요하다. 분명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난 운동을 해야 돼. 좀 더 건강한 식단을 추구해야 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해. 소셜미디어를 멀리할 필요가 있어.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해야 해. 하지만 생각만으로는 위대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감정도 비슷하다. 집에 혼자 있으면 밤에 외로워. 친절하지 않은 말을 한 게 부끄러워. 막히는 도로에서 앞으로 끼어든 운전자 때문에 화가 나. 나에게 그런 일을 해준 그 사람에게 고마워. 이런 생각만으로는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 생각에는 행동이 필요하다. 내적인 힘과 외적인 힘을 모두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되고 있는 사람을 돌아보아야 한다. 과거의 어떤 부분을 치유할 것인지 알고 만들어 나가려는 이상적인 미래와 위대함을 위한 새로운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다. 방향도 계속 움직인다. 내가 움직이는 마인드셋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그림을 한번 보자. 그레이트 마인드셋은 당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이 합쳐지는 스위트 스폿이다. 마인드셋 자체는 중립적이다.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엉망진창일 수도 있고 깔끔할 수도 있다. 그림의 두 가지 선이 그런 뜻이다. 들쭉날쭉한 선은 그레이트 마인드셋의 반대를 뜻한다. 생각과 감정, 행동이 연결되어 있지만 성장과 위대함에 도움이 되는 방식은 아니다. 들쭉날쭉한 선이 작용할 때 당신의 생각은 대체로 부정적이고 자기 파멸적이고 결과적으로 마인드셋이 위축된다. 나는 목표에 도달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나는 절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파트너가 될 수 없을 거야. 나는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실패해. 나 같은 사람한테는 나쁜 일밖에 안 생겨. 이런 생각들은 감정에 해롭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패배감과 무력감, 고착감, 불안감, 초라함, 정체감을 느끼게 한다. 이런 감정을 느끼면 행동에 필요한 의욕이 샘솟을 리 없다. 부정적인 마인드셋이 모두 부질없는 일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반면 확장과 성장을 가져오고 결국 위대함으로 이어지는 순환이 있다. 바깥쪽의 매끄러운 선은 모든 것이 부드럽게 흘러가는 그레이트 마인드셋을 나타낸다. 대부분 좋고 긍정적이고 감정을 돋아주는 생각들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자신감과 안정감, 긍정감, 기대감을 느끼면서 생각이 매끄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감정들은 행동에 영향을 준다. 기회를 보면 붙잡는다. 목적이 있는 행동을 한다. 투지와 결단력으로 장애물을 헤쳐나간다. 그리고 성공을 거두면 내가 해냈다는 새로운 긍정적인 생각들을 넘쳐난다. 내가 장애물을 극복했어. 나는 장애물을 통해 성장했어. 그 상황에서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았어. 올바른 생각은 더 나은 행동을 만들고 더 나은 감정으로 이어진다. 올바른 감정은 더 나은 행동을 만들고 더 큰 생각으로 이어진다. 올바른 행동은 더 나은 생각을 고치고 더 나은 감정으로 이어진다. 생각과 감정, 행동의 긴장감을 헤쳐나가는 것이 가장 힘들다. 패들보트에 서서 균형을 잡으려는 것과 비슷하다. 물이 잔잔할 때는 균형을 잡고 서 있을 수 있지만 파도가 거세지면 흔들릴 것이다. 노를 저으려고 하면 더 심하게 흔들릴 수 있다. 물속에 무언가와 부딪혀 튕겨나갈 수도 있다. 내면의 힘으로 배에 단단히 힘을 주고 버티고 서서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한다. 마인드셋 사이클은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 하루하루에 영향을 미치는 생각과 감정, 행동을 끊임없이 알아차리고 미세하게 조정해서 안정감을 얻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요소를 헤쳐나가는 방법을 배우면 과거의 나에서 새로운 나로 서서히 옮겨갈 수 있다. 세 가지 요소를 잠금 해제하라. 마인드셋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는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한 번에 하나씩 풀어헤친 후 다시 합치는 것이 가장 좋다. 생각부터 시작해서 감정으로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행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생각 사이클의 최적화. 나는 생각과 싸우고 올바른 마인드셋을 찾으려고 무던히 애썼다. 오랫동안 내 머릿속에서는 내가 쓸모없고 멍청한 인간이고 나를 사랑해줄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반복해서 들려왔다. 최악은 나만 그런 생각을 하는 줄 알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비슷한 시련을 마주한다. 사람마다 머릿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짓말이 다르고 언제 왜 방아쇠가 당겨지는지도 다를 수 있지만 그 메시지가 파악해적이라는 것은 똑같다. 더 힘든 점은 머릿속에서 반복적으로 흘러나오는 그 목소리가 나의 목소리라는 것이다. 나 자신보다 신뢰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 목소리가 떠드는 말은 나에게 무게가 있을 수밖에 없고 진실인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 조 디스펜자 박사는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뇌에 새겨져 있는 기억이고 특정한 사람, 특정한 사물, 특정한 시간과 장소 등 특정한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들에는 제각각 그것과 관련된 감정이 있어요. 신체가 과거로 돌아갔으니 갑자기 불행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뇌의 언어이고 감정은 몸의 언어지요. 마지막 말을 잘 들었는가? 생각은 뇌의 언어이고 감정은 몸의 언어다. 마인드셋 사이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생각은 뇌와 이야기하고 감정은 몸과 이야기한다. 생각이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지거나 고통스러운 과거와 연결되면 현재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우리의 미래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 존은 이렇게 설명한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분석적이어서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감정과 생각은 순환의 고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고리지요.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생각의 순환을 바꿀 것인지이다. 이것은 정체성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답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다. 올바른 생각, 감정, 행동은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이끈다. 잘못된 생각, 감정, 행동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가둔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이 누구라고 말하는가? 우리에게는 생각과 교차하는 높은 수준의 정체성 질문이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내 행동을 이끄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의 뿌리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생각은 감정, 행동과 얽혀 있다. 그 사실을 인지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생각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중요하다. 위대함의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을 거부하고 일치하는 생각은 받아들여 견고하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챕터 당신 안에 회방꾼을 쓴 이선 크로스 박사가 훌륭하게 설명한다.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을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온 생각에 어떤 식으로 관여할지는 정할 수 있습니다. 생각에 잠기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생각과 거리를 두거나 반박하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생각이 갑자기 떠오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요. 그때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다지 비밀스럽지 않은 힘이 있다. 그 힘을 쓴다면 과거의 나를 지나쳐 새로운 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구조와 리더십이 없으면 군대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마음속 생각의 군대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머릿속에서 날뛰는 생각들을 거대할 수도 있고 사소할 수도 있다.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당신을 지지해 줄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가장 큰 꿈인 위대함에 다가가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 발목을 붙잡아 계속 방관자처럼 살아가게 할 수도 있다. 위대함을 원한다면 생각을 정리해서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생각을 관리하라. 지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말이야 좋은데 생각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방법이 뭔데? 내가 그동안 이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을 인터뷰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 우선 마음의 문 앞을 지키고 서서 나쁜 생각은 쫓아내고 좋은 생각은 들여보내는 생각의 문지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 개념을 알려준 작가이자 동기부여 강연자 멜 로빈스는 나는 마음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쉬지 않고 훈련합니다. 라고 말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망상 활성계라는 힘을 이용하면 된다. 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뇌에 그물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그물망은 전기의 특성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뜻이죠. 망상 활성계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일은 바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정보의 99%를 차단하고 지금 이 순간에 알아야 할 1%만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망상 활성계는 아주 엄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나이트클럽의 바운서처럼 당신은 입장 불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이 원리가 생각에 적용되는 방식은 매우 흥미롭다. 멜은 망상 활성계가 입장을 허가하는 생각은 네 가지 유형이라고 설명한다. 우선 세 가지는 자신의 이름, 안전 위협, 타인이 보이는 관심이다. 우리가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네 번째 유형의 생각이다. 이건 모든 사람이 꼭 알아야 하는 수십억 달러의 값어치가 있는 정보입니다. 당신의 뇌에 있는 바운서는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부 들여보냅니다. 만약 우리가 의식적으로 뇌에 무엇이 중요한지 이야기해주면 뇌는 말 그대로 어서 들어와 하겠죠. 그런데 이런 방식에는 단점이 있어요. 만약 당신이 지난 10년 동안 스스로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다면 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지는 안 봐도 뻔하겠지요? 내 머릿속에서 수년 동안 반복되었던 목소리를 기억할 것이다. 난 가치없고 멍청하고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한마디로 나는 내 망상 활성계가 그런 생각을 더 많이 들여보내도록 훈련한 것이다.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정체성을 만들고 있었다. 멜은 설명했다. 자신에 대해 하고 싶은 생각을 의식적으로 떠올리면 뇌가 들여보내고 퇴짜 놓는 생각이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생각은 감정, 행동과 이어져 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생각이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깨뜨리는 방법은 멜이 자신과 하이파이브 하기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한다.
당장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 이부자를 정리하고 신경계를 안정시킨 후에 먼저 의도를 정하고 자신에게 하이파이브를 하세요. 신경계가 진정된 상태에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침의 루틴이 완전히 다르게 세팅됩니다. 지지와 사랑, 축하를 받는 것처럼 기분이 고양됩니다. 움직이는 마인드셋 사이클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밀어내고 생각의 문제기를 다시 프로그래밍해야 한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긍정적인 생각들만 들여보내라.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감정이 되고 긍정적인 행동이 된다. 가브리엘 번스타인은 그냥 오는 운은 없다라는 책에서 다시 선택하기라는 방법으로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단계는 부정적인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이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지 알아차린다. 처음에는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서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만 머지않아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 두 번째 단계는 다음과 같다. 그 생각을 떠올린 자신을 용서하라. 그런 생각을 한 자신을 용서하면 더 이상 그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개인의 정체성과 분리되므로 멀리 두고 바라볼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재미있는 부분이다. 지금 내가 떠올릴 수 있는 가장 기분 좋은 생각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다시 선택한다. 오래 기억에 남도록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가지지 못한 것들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풍요로움의 마인드셋이 아니라 결핍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다시 선택하기는 대본을 뒤집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돈이나 시간은 없을지도 모르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시간과 에너지를 나눌 수 있다. 유모차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다. 이런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느낀다. 다른 사람의 삶에 가치를 더해 주었으므로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껴진다. 하루에 이런 순간을 많이 만들수록 당신은 100만 달러가 생긴 기분을 느낄 것이다. 생각에 관한 비밀을 하나 알려주겠다. 수중에 100만 달러가 없어도 100만 달러가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감정. 우리는 항상 감정을 느끼므로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어떤지 잘 알고 있다. 감정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온도계가 그냥 온도를 알려줄 뿐인 것처럼 감정은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하지만 온도계가 온도만 알려주는 것과 달리 우리의 감정과 기분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과도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감정은 현재 일어나는 일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 댄 밀먼도 내 팟캐스트에서 말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에 힘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현실의 순간이고 이성의 순간입니다. 언제든 우리는 이 순간만큼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때는 코스타리카에서 진행한 워크숍에 대한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프로그램에는 짚라인 타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참가자 그룹을 데리고 숲 한가운데 서 있는 거대한 나무를 둘러싼 나선형의 계단을 올라갔다. 그런데 한 여성이 눈에 띄게 초조해야 하는 것이 보였다. 그는 그녀에게 계단을 올라간 적이 있는지 물었다. 당연히 대답은 그렇다였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의 말에 그녀의 긴장감이 누그러졌다. 일행은 가드레일에 둘러싸인 짚라인 타는 꼭대기로 갔다. 댄은 그 여성의 불안감이 다시 발동했음을 알 수 있었다. 댄이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서서 다칠 가능성은 헬멧을 벗고 나무에 머리를 부딪히는 것뿐입니다. 그녀는 이 말에 미소를 지었다. 주희가 지금 여기로 돌아오자 감정도 다시 통제될 수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짚라인의 장비를 연결하고 플랫폼 가장자리에 섰다. 여성의 얼굴에 또다시 초조함이 가득했다. 그때 댄이 말했다. 지금은 무서워하셔도 됩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적절한 감정이니까요. 댄은 이 일화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거대한 목적이나 평생의 목적, 20년 미래 계획 같은 게 아니라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에는 힘이 있어요. 지금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감정은 생각을 장악하고 행동을 얼어붙게 하고 지금 이 순간 위대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뻣뻣하고 갇히고 가로막힌 상태.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나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한 걱정에 얽매인다. 그래서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미래를 향해 자신있게 나아가지도 못한다. 감정이라는 무기의 저자 수전 데이비드 박사는 감정의 민첩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감정의 민첩성은 건강한 인간이 되는 능력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는 매일 수만 가지의 생각과 감정을 품어요. 외로움이나 불안의 감정일 수도 있고 그런 감정은 세상의 나의 자리에 대해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과 감정은 매일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모호함, 복잡함을 경험할 때일수록 생각과 감정, 이야기가 더 많아지고 큰 힘으로 우리를 꽉 붙잡습니다.
신체적 민첩성은 빠르게 행동하고 반응할 수 있게 해준다. 신체적으로 민첩하다는 것은 빠르고 효과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이다. 몸을 획 돌려서 새로운 기회를 잡고 위험도 피할 수 있다. 나는 운동선수일 때 신체적 민첩성이 큰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훈련했다. 감정을 건강하게 유지해서 감정의 민첩성을 기르는 일도 그만큼 중요하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감정이 경직되고 방해받으면 위대함으로 나아갈 수 없다. 과거에 갇힌 채 감정이 요동쳐서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자기의심이라는 악순환에 빠진다. 수저는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세 가지 방법을 설명했다. 처음 두 가지는 병에 담아두기와 곱씹기다. 짐작되겠지만 병에 담아두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밀어내는 것을 말한다. 억지로 긍정적인 감정으로 표현하거나 나쁜 감정을 무시하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감정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 수저는 이렇게 설명한다. 병에 담아두기는 어려운 감정을 경험할 때 옆에 제쳐두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은 좋은 의도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루를,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요. 하지만 이렇게 병에 담아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복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병에 담아두기만 하고 감정적인 기술을 전혀 연습하지 않는다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모르게 되죠. 감정을 곱씹는 방법도 나쁘기는 마찬가지다. 곱씹기는 감정을 끌어안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히는 것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고통밖에 보이지 않게 된다. 병에 담거나 곱씹는 생각들은 모두 몸과 신경계에 큰 피해를 준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마구 날뛴다. 나는 내면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이 쌓이는 것이 느껴지면 호흡에 집중한다. 고통 속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병에 담거나 곱씹지 않고 몸과 호흡을 연결하려고 애쓰면서 온몸으로 호흡한다. 그러면 조금 진정이 되는데 그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이것은 나를 지지해주는 감정 또는 생각인가? 아니면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거와 관련된 것인가? 가브리엘 번스타인은 이렇게 말한다. 혼란스러움을 알아차린 순간 잠시 옆으로 비켜서서 이런 확언을 해보세요. 난 안전해. 그냥 숨을 쉬어봐. 나는 사랑받고 지지받고 있어. 모든 방아쇠의 이면에는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감정을 조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안타깝게도 위대함과 거리가 먼 지금 상태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난 평생 돈을 많이 벌 수 없을 거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 미래는 통제불능이야. 난 절대로 목표를 이루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생각이 결핍과 외로움, 두려움, 허무함의 감정을 일으킬 것이다. 하지만 바뀔 수 있고 바뀔 것이다. 느끼고 앞으로 나아가라. 고통 같은 감정은 중요한 목적을 수행하기도 한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에 대해 댄 밀먼이 훌륭하게 설명한다. 두려움은 훌륭한 하인이지만 끔찍한 주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육체적인 두려움이라면 두려움은 현명한 조언자일 수 있어요. 잠깐, 여기에서 멀어져. 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고 말해주는 거죠. 더 철저하게 준비하거나 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보처럼 보이거나 난처함이나 부끄러움, 어색함을 느낄지 모른다는 주관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일이라면 그냥 하세요. 두려움을 대하는 방식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두려움에 귀 기울여야 하고 언제 밀고 나가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말 좋은 질문이다. 만약 그레이트 마인드셋을 갖고 싶다면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야 한다. 두려움은 무엇이 중요한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필터일 뿐이다. 신체적인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필요한 단계, 즉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 하지만 감정은 생사를 좌우하는 신체적으로 위험한 상황과 관련 없을 때가 많다. 대개는 우리를 위대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정신적인 장애물이다. 첫째, 감정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뜻할 수 있다. 자동차 계기판에 엔진 점검 등이 뜨는 것처럼 어떤 감정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후드를 열고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두려움이 느껴지면 자신에게 그 이유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댄 밀먼의 말처럼 타인의 시선, 즉 견해라는 신을 걱정하는가? 이유를 알기만 해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저자이자 강연자인 니르 이알은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우리는 행복에 대한 비현실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고정관념과 집착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대다수가 잘 모르지만 사실 인간은 끊임없이 행복하도록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끊임없이 동요 상태에 머물러야 합니다. 항상 더 많이 원하고 항상 불만족하고 문제를 고치려고 해야 합니다. 불편한 감정은 중요하다. 고장난 것을 찾아서 고치도록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니르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내적인 방아쇠에 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불편함의 목적에 관한 생각을 바꾸세요. 지루함, 외로움, 불확실함, 불안, 피곤함, 두려움 같은 불편한 감정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불편함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불편한 감정은 추진력을 주는 로켓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외로움이나 지루함, 우유부단함, 두려움 같은 불편한 감정이 느껴지면 벗어날 방법만 찾으려고 하죠. 심리학자 수전 데이비드 박사도 감정은 지시가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라고 말한다. 우리는 감정이 움직이는 마인드셋 사이클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받는 데이터가 제대로 해석되고 위대함의 목표로 향하게 해주는 생각과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감정은 기회를 나타낼 수 있다. 우리는 흥분, 경이로움, 희망, 기쁨처럼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바로 저 앞에 꼭 발견해야 하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활력이 넘쳐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다. 감정은 좋든 나쁘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위대함의 정체성을 만들려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직관과 직감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결정하고 싶을 때도 있다. 지금 화가 나니까 너랑 헤어질 거야. 24시간 만에 당신을 사랑하게 됐으니 당신과 결혼할 거야.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니 시장 연구와 조사 없이 바로 시작할 거야. 하지만 순간적인 느낌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 감정을 느끼되 행동을 취하기 전에 잠시 멈춰야 한다. 호기심을 갖고 그 감정에 대해 질문하라. 새로 사귄 연인에게 엄청난 설렘을 느끼는가? 그게 무슨 뜻일까?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가 부풀었는가? 그게 무슨 뜻일까?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자. 전문 댄서이자 댄스 경연 프로그램 댄싱 위드 더 스타에서 여러 번 우승을 차지한 데렉 커프는 감정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라고 말한다. 그는 감정이 느껴지는 것은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다고 한다. 문 두드리는 소리를 무시하고 바리게이트를 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감정이 계속 쌓이고 언젠가는 쏟아져 들어온다. 감정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씩 안으로 들여보내 천천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감정은 왔다가 간다. 나쁜 감정도 영원하지 않지만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좋은 감정도 계속 이어질 수 없다. 변화와 위대함으로 나아가려면 좋은 감정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수전 데이비드 박사는 병에 담아두고 곱씹는 습관을 버린 다음에는 온화한 수용이라는 필수적인 세 번째 단계가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감정의 민첩성을 기르기 위해 꼭 필요하다. 수전은 온화한 수용을 이렇게 정의한다. 자신을 부정하거나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연민과 친절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면 탐험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연약함을 드러내고 사랑을 주고 기꺼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어도 스스로를 용서하고 친절하게 대할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다. 행동. 이제 움직이는 마인드셋 사이클의 마지막 부분인 행동에 대해 살펴보자. 생각과 감정은 주로 당신의 머릿속에 있으므로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하게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당신의 행동은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 감정은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정체성을 조각한다. 니르이알은 행동의 변화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라고 말한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자. 니르가 계속 설명한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 즉 정체성 또는 자아상은 미래의 행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아상은 뇌가 어려운 선택을 미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의사결정 과정을 간소화하는 인지적 지름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하면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 된다.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행동은 더 쉽게 굳어진다. 하프 마라톤을 도전하고 싶다고 해보자. 기본적인 건강과 신체적 능력이 따라준다고 가정할 때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정체성으로 돌아가자. 언젠가 마라톤을 하고 싶은 것과 실제로 러너가 되는 것은 천지 차이다. 생각만 하는 러너에게는 훈련 계획이 없다. 그가 오늘 달리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감정이 좌우한다. 하지만 나는 러너다 라고 결정한 사람은 러너가 하는 행동을 한다. 달린다.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 하고 싶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무조건 한다. 그런 마음은 밖으로까지 퍼져나간다. 기분이 우울할 때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유혹이 든다고 해보자. 러너는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될지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그것이 마라톤 완주의 목표에 더 가까워지도록 해주는 행동인지 묻는다. 대답은 아니오다. 그것은 러너가 하는 행동이 아니니까.
이미 정체성이 결정되었으므로 아이스크림의 유혹이 아무리 강해도 행동을 결정하면 관리하기가 더 쉬워진다. 물론 지나치게 단순화한 설명이다. 생각과 감정을 얕잡아 보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은 확고하다. 니르가 훌륭한 예시를 제공해준다. 자신에게 초집중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 정말로 딴짓을 이겨내는 힘이 생깁니다. 이 말을 나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도 나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당신에게 왜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시간을 계획하는지, 왜 연락에 곧바로 답하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하느냐고 물으면 이렇게 설명하세요. 당신에게는 초집중 능력이 있는데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기도와 단식을 하듯 그런 행동은 초집중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행동이라고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기업가? 기업가는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더 좋은 친구? 좋은 친구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참여 정신이 뛰어난 시민? 참여 정신이 뛰어난 시민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더 좋은 파트너? 좋은 파트너는 어떤 모습인가? 자신을 설명하는 방식에 일어난 작은 변화가 당신의 행동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행동은 말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 하는 이야기는 매우 강력하다. 당신은 자신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가 당신의 정체성과 일치하는가? 가브리엘 번스타인은 말했다. 내가 나일 때는 그 무엇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에 대한 진실이니까요. 자신에 대한 진실이야말로 자신의 가장 멋진 부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감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는 가식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진정한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다른 내용이지만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정의할 수 있는가? 지금이라도 잠시 시간을 내서 당신이 원하는 정체성을 문장으로 쓰고 만트라로 만들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그 정체성과 일치시켜라. 세스 고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냥 이렇게 하세요. 난 내가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질 거야. 내가 하는 일이 나의 목적이야. 난 그 일을 위해 살아갈 거야. 난 그 일을 위해 존재해. 난 그 일을 할 거야. 그래서 나는 오래전에 결정했습니다. 내 열정과 목적은 특정 관객들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었어요. 목표가 달랐더라도 똑같이 열정이 넘쳤을 겁니다. 일단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명확하게 알고 열정을 가졌다면 그 정체성을 강화하는 행동과 제한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제한적인 행동은 당신을 과거에 가둔다. 실패와 성공,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으로 돌아간다. 아예 행동하지 않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는 악순환에 갇혀 위대함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정체로 이어진다. 정체성을 굳혀주는 행동은 정체성과 일치하는 행동이다. 정체성과 일치하는 행동은 다른 행동과 아무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 다르게 나타난다. 피곤해 죽을 것 같아도 자신도 모르게 운동화를 신고 달리고 있다. 정체성이 나는 러너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정체성이 나는 기업가다 라고 말하면 밤마다 몇 시간을 투자해 부업을 준비할 것이다. 정체성이 나는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위해 헌신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 과거의 고통스러운 감정이 드러날까봐 불편해도 부부 상담을 받기로 한다. 정체성이 나의 미래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다 라고 말하면 과거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팁, 위대함을 위한 연습과제. 위대함으로 가는 여정은 평생의 여정이지만 방금 읽은 내용을 지금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 생각과 감정, 행동을 활용하도록 고안된 이 연습법이 도움이 될 것이다. 연습 1. 풍요의 매트릭스. 강렬한 감정을 마주했을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감정을 그냥 느끼면서 억누르고 싶은 충동을 물리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번 강조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마라. 밖으로 끌어내라. 다음번에 강한 감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나타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방법을 써보자. 1단계 멈추고 호흡하기. 감정이나 생각을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신경계를 점검해보자. 똑바로 앉는다.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는다. 적어도 1분 동안 심호흡을 한다. 차분하고 편안한 기분을 느끼려고 해본다. 강력하거나 계속 떠오르는 감정을 알아차린다. 막으려고 하지 말고 제3자가 되어 그저 관찰한다. 생각과 감정이 파도처럼 나를 덮치도록 내버려둔다. 파도가 치는 해변에 서 있는 상상을 해본다. 밀려오는 파도에 몸이 살짝 휘청거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 힘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다. 감정과 생각의 파도는 당신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 2단계로 이동한다. 2단계 성찰하기. 아무리 긍정적인 감정이라도 순간적인 흥분 때문에 방아쇠를 당겨서는 안 된다. 다음의 질문을 통해 감정과 생각을 탐구한다.
스스로 호기심 많은 제3자라고 생각한다. 나는 한 기분을 느낀다. 이 감정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껴지는 걸까? 이 감정이 어떻게 반응해야 자랑스러울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려는 행동은 나의 의미 있는 사명을 지지하는가, 방해하는가? 이 감정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발목을 붙잡는가? 이 감정은 치유에서 나오는가, 상처에서 나오는가? 어떻게 하면 압도당하거나 얼어붙지 않고 이 감정을 처리할 수 있을까? 이 감정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이 감정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내 최고 버전의 자아는 이 감정에 어떻게 반응할까? 이 감정은 풍요의 정체성을 지지하는가? 이 질문들에 답할 때 호흡을 측정해 본다. 지금은 마음의 문을 차단하거나 자동으로 반응하거나 방어적으로 굴 때가 아니다. 나는 지금 호기심 많은 제3자임을 기억하라.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확실한 증거 또는 정체성의 지표로 바라보지 않고 그저 감정을 평가하는 것이 목표다. 순간적인 감정에 근거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은 멈출 수 있다. 진정한 치유를 원한다면 감정을 정체성의 토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 감정이 제공하는 정보만 사용해라. 3단계 풍요의 매트릭스 작성하기. 감정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니 현재의 생각과 감정을 풍요의 매트릭스에 넣어볼 차례다. 화이트보드나 공채, 일기장 등 생각을 적을 공간이 충분한 곳에 이 매트릭스를 그린다. 이 매트릭스는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의 생각과 감정을 처리하고 싶을 때마다 도움이 될 것이다. 첫 번째 4분면, 풍요의 정체성에 속하고 의미 있는 사명의 중요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생각과 감정은 여기에 놓는다. 예를 들어 당신의 의미 있는 사명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의 긍정적인 만남에 대한 흥분감이나 갈고 닦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포함될 수 있다. 긍정적인 일들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서 어느 것을 먼저 추구해야 할지 고민스러울 수도 있다. 사명과 그 사명에 따라오는 풍요로움의 중요한 감정과 생각인지를 평가한다. 만약 답이 그렇다라면 이 칸을 넣는다. 두 번째 4분면. 의미 있는 사명이 꼭 필요하지만 중립적인 정체성에 속하는 감정과 생각이라면 다시 말해서 중요하지만 특별히 풍요로움을 쌓아주지 않는다면 여기에 놓는다. 이런 감정의 예로는 정당한 분노가 있다. 만약 당신의 의미 있는 사명이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면 그 분노를 내면하지 않고 현재의 제도에 화를 내야 한다. 중립적이지만 사명이 중요한 생각의 또 다른 예는 스페인어를 배워야 하는데 좀처럼 시간을 내기가 힘들다가 있다. 지금 예로 든 감정들은 성찰 이전에는 해롭고 결핍의 마인드셋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을 들여서 그 감정에 대해 살펴본다면 중립적인 성격으로 바뀔 수 있다. 세 번째 4분면. 의미 있는 사명에 중요하지 않지만 풍요의 마인드셋을 가져다주는 생각이나 감정은 여기에 놓는다. 성찰 단계에서 너무도 지치고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신경계가 진정된 지금은 한두 가지 활동을 내려놓고 기쁨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해결 책임을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이 깨달음은 당신의 사명에 중요하지 않지만 인생의 휴식과 행복을 위한 자리를 많이 만들어가면 풍요의 정체성이 길러진다. 네 번째 4분면. 의미 있는 사명에 중요하지 않고 풍요의 정체성을 만들어주지도 않는 생각과 감정은 여기에 놓는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시간 낭비에 불과한 생각, 오래된 생각 패턴의 파편들이 해당할 것이다. 매트릭스를 만들면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의미 있는 사명을 위한 우선순위는 왼쪽 위,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4분면 순이다. 오른쪽 아래 4분면은 매우 유용하다. 이 4분면은 풍요의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해 당신이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을 나타낸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것들이다. 이 4분면에는 만약 그대로 두면 중립적이고 제한적인 정체성으로 이어지는 생각과 감정이 들어있다. 당신의 목표는 중립이 아니다. 당신은 위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누구든 무엇을 성취하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슬그머니 들어올 수밖에 없다. 풍요로움의 클럽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재빨리 튕겨내 버려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오는 감정에서 치유되려면 문제를 일으키는 생각은 쫓아내야 한다. 여정에 대한 성찰. 생각과 감정에 잘 대처하기 위해 밤마다 성찰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좋다.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하면 된다. 오늘 나는 생각에 잘 대처했는가? 풍요의 마인드셋과 풍요의 정체성, 사랑의 정체성, 강력한 정체성에 속하지 않는 생각들이 떠올랐을 때 마음의 집에 머무르게 내버려 두었는가? 아니면 쫓아냈는가? 나는 제한하지 않는 생각으로 마음의 집을 지켰는가? 아니면 생각을 제한하고 결핍의 마인드셋에 얽매이는 것을 허용했는가? 이 질문들에 대답할 때 자신을 가혹하게 비판하거나 불친절하게 대하지 마라.
그냥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뿐이다. 스스로 코치라고 생각하라. 코치는 맡은 선수나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피드백을 주어 개선을 돕는다. 우리가 자신과 나누는 대화는 우리의 사명에서부터 건강,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위대함으로 가는 여정에서 스스로 코치가 되어 의식적으로 자신과의 대화를 긍정적으로 만들자.